화폐 전쟁. 숭훈빙. 21세기의 핵무기, 금융 공격이 시작됐다. 화폐를 통제하는 자, 모든 것을 지배한다. 중국의 화폐 전쟁 폭풍을 일으킨 숭훈빙은 미국에 거주하는 금융 전문가로 1968년 스촨에서 태어나 둥베이 대학을 졸업했다. 1990년대 초 미국으로 건너가 정보공학과 교육학을 전공,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오랫동안 미국 역사와 세계 금융사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했다. 연방정부와 굴지의 금융기업, 의료업, 통신업, 정보안전, 미국 매스컴 엔터테인먼트 기업에 몸담았으며 부동산 대출 자동 심사 시스템의 설계나 금융 파생기구의 세무 계산 분석, MBS의 리스크 평가 등의 일을 하며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정부 보증기관인 페이메이와 프레디 맥의 컨설턴트 고문을 맡기도 했다. 이때 저자는 미국의 금융 파생 산업에 깊게 접촉하고 최종적인 시스템 회계와 고객을 겨냥한 제품을 설계했다. 그의 이런 경력은 화폐 전쟁을 쓰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를 계기로 금융의 배후 세력에 관심을 갖게 된 저자는 오랜 연구 기간을 통해 이 책을 완성해 중국 경제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세계 금융에 대한 끝없는 관심과 열정으로 화폐 전쟁 중국 대책편과 화폐 전쟁 유로화편 준비에 착수했다. 서문. 항해를 시작하는 중국 경제의 항공모함은 순조로운 항해를 할 수 있을까? 2006년 미국 재무장관 헨리 폴스는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경제 대국인 그들은 세계 경제의 지도자다. 다른 나라는 그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그들이란 의심할 여지 없이 중국이다. 확실히 오늘날의 중국은 놀랄만한 발전 속도를 보이며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일련의 경제 데이터와 현상들로 볼 때 거대한 중국 경제의 항공모함은 이미 항해를 시작했다. 지난 2004년 정치국에서 몇 명의 학자를 베이징으로 초대해 대국에 부상하는 역사에 대해 강연한 것이 중국의 예측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준비였다면 부상하기에서 발전하기로 표현법이 변화한 점에서 중국은 이미 자신감을 회복했음을 엿볼 수 있다. 중국 경제의 발전 속도는 심지어는 중앙방송이 방영한 다큐멘터리 대국굴기라는 프로그램에 소개한 속도를 능가한다. 전 세계인들은 21세기는 중국인의 시대가 될 것이다 라거나 2040년을 전후해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다 등의 언급에 온통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중국이 세계 제1의 경제 강국이 된다는 것이 마치 정해진 사실처럼 들린다. 항해를 시작한 중국 경제 항공모함이 과연 순조로운 항해를 계속할 수 있을까? 앞으로 50년 동안 중국 경제는 여전히 현재의 항속을 유지하며 계속 전진할 수 있을까? 항해의 방향과 항로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불가 요소로는 무엇이 있을까? 실제로 중국이라는 거대 항공모함이 향후 수십 년간 지나야 할 가장 험한 항해길은 타이완 해협이다. 이곳을 과연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지, 동아시아 해역의 제해권을 얻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그러나 필자는 중국이 21세기 중엽에
세계 경제의 진정한 강국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걸림돌은 화약연기 없는 전쟁이라고 본다. 즉, 잠재적 금융대전의 위협이다. 이러한 위험의 정도는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한 지 5년 만에 금융이 대외적으로 전면 개방되면서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전면적인 대외 개방을 앞둔 중국 금융업은 과연 실전 경험을 포함한 항전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금융 파생 도구를 비롯한 금융 수단으로부터 오는 원거리 조준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까? 해전을 예로 들면 10년 전 중국 잠수함은 미국의 니미츠 항공모함을 쫓아버렸으며 2006년 10월 말에는 중국 송급 잠수함이 키티호크호 군단의 8km 반경까지 접근했다. 중국의 군사력은 미국과 항전할 정도가 안 되는 현실에서 잠수함 전술로 미국 항공모함을 제압하는 특수한 전술을 쓴 것이다. 마찬가지로 중국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오늘날 중국의 부상으로 손해를 보는 국가가 금융전쟁이라는 핵 잠수함을 동원해 항해를 시작한 중국 경제 항공모함을 공격함으로써 항로를 변경시키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중국이 21세기 중반에 세계 강국이 되느냐의 여부는 지금으로서는 상식적인 예측에 불과하며 심각한 돌발 사건으로 말미암은 금융전 같은 파괴와 방해에 대한 평가는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의 대외 개방은 조금 심하게 말하면 미국의 모든 항공모함 편대가 중국 근해로 출동하는 것보다 더 큰 위험일 수 있다. 군사적 공격은 건축 설비를 파괴하고 인명을 앗아간다. 그런데 땅이 넓은 중국의 경우 전통적 전쟁으로는 경제의 맥을 철저히 파괴할 수 없다. 금융전쟁은 은폐성이 강하고 참고할 만한 사례가 없으며 실전 연습을 할 수 없다는 잔혹성에 비춰볼 때 중국 국가 방위에 대한 거대한 도전이다. 일단 금융전쟁으로 나라 전체의 경제 질서가 국내 정세의 불안을 초래하여 외환에 따른 내란이 일어날 것이다. 역사와 현실은 똑같이 냉혹하다. 소련의 해체는 루블화의 평가 절하를 가져왔으며 아시아 금융위기로 4마리 작은 용은 승천을 멈춰야 했다. 일본 경제는 마치 혼이 나가는 약이라도 먹은 듯 맥을 못 추었다. 이와 같은 일들이 그저 우연히 발생했다고 생각하는가? 우연한 일이 아니라면 마쿠에서 힘을 발휘하는 존재는 무엇인가? 과연 어느 나라가 다음 공격 목표가 될 것인가? 최근 몇 달 동안 구소련의 스파이와 에너지의 큰손, 유럽 은행가가 연이어 공격을 당했다. 이는 구소련의 와해가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닐까? 소련 해체를 결정한 중요 요소는 정치개혁일까? 아니면 금융의 타격일까? 이런 문제는 중국 금융체제의 방어 능력과 중국의 경제발전 전망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위안화의 환율 문제와 1조 7천억 달러에 달하는 외화 보유액은 잠시 접어두더라도 국가 측면에서 정상 금융 질서의 시선 밖에 있는 국가 간 정치 한머니 게임에서 중국은 과연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가 관심의 핵심이다. 중화 문명의 선량함과 은인 자중함, 중국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평화 발전의 이념은 전복성과 공격성을 띤 신로마 제국의 금융 공격을 방어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중국은 현재 이 방면의 전문 인재를 확보하고 이론 및 실천 면에서 잠재적인 금융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을까? 은밀한 금융의 핵 협박이나 핵 공격을 받는다면 세계 금융 영역에 분포한 중국 출신 인재 중 첸 쇠선, 즉 중국 미사일의 아버지,
또는 덩자센 같은, 즉 중국 핵 개발의 아버지, 국가의 기둥들이 출연할 것인가? 헨리 폴스는 중국에서 전략적 경제 대화를 진행할 것이며 벤 버냉키도 중국행을 결심했다. 미국 재무장관과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함께 베이징을 방문한다는 예사롭지 않은 행동의 배후에 담긴 뜻은 무엇일까? 위안화 환율 외에도 나라들 사이에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어떤 힘겨루기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 헨리 폴스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틀간의 대화는 중국 경제의 비약적 발전이 가져온 장기적 도전에 관한 집중적인 토론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장기적 도전에는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금융 대첩을 포함하는 것이 아닐까? 이 책에서는 18세기 이래 세계에서 일어난 굵직한 금융 사건의 배후의 도살인 검은 손의 정체를 밝혀내고 이들의 전략 목적과 상투적인 수법을 알아본다. 또한 이를 비교 관찰에 종합해 봄으로써 금융대전의 공격 방향과 반격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비록 화약 연기를 볼 수는 없지만. 1장 로스차일드 가문 대도 무형의 세계적 부호. 매스컴에서는 500억 달러 재산가인 빌 게이츠가 세계 제1의 부자라고 연일 떠들썩하게 소개한다. 여러분이 이 말을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보기 좋게 속은 셈이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이른바 세계의 부호 랭킹에서는 대도 무형의 초슈퍼급 부호의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서방의 주요 매스컴을 단단히 통제하고 있다. 대도 무형. 진정한 은자는 산속으로 숨지 않고 사람들 곁에 있듯 로스 차일드 가문도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은행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도 100명 중 99명은 미국 시티은행은 알아도 로스차일드 은행은 모른다고 말한다. 로스차일드는 과연 누구인가? 금융업에 종사하면서 로스차일드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면 마치 군인이 나폴레옹을 모르고 물리학을 연구하는 학자가 아인슈타인을 모르는 격이다. 우리에게 로스차일드라는 이름은 낯설기만 하다. 그가 전 세계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인데도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명도가 이토록 낮으니 그의 뛰어난 은신 능력에 감탄을 금치 못하겠다. 로스차일드가의 재산은 과연 얼마나 될까? 이것은 세계적인 수수께끼다. 어림잡아 50조 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로스차일드가는 과연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벌었을까? 이 문제가 바로 제1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다룰 이야기다. 가족의 엄격한 통제, 은밀한 물밑 작업, 기계처럼 정확한 협조, 빠른 시장 정보 수집 능력, 냉철한 이성, 금권에 대한 끝없는 욕망, 그리고 이 모든 것에 기반을 둔 금전과 재산에 대한 깊은 통찰과 천재적인 예지 능력 등이 로스차일드가가 200년 동안 전 세계의 금융 및 정치와 전쟁의 냉혹한 소용돌이 속에서 활약하며 인류 역사상 가장 방대한 금융 제국을 세울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워털루 전투와 로스차일드 가.
네이선 로스차일드는 로스차일드의 셋째 아들로 5 형제 가운데 식견과 담력이 가장 뛰어났다. 1798년 그는 아버지로부터 프랑크푸르트에서 영국으로 건너가 로스차일드가의 은행 업무를 개척하라는 명을 받는다. 네이선은 학식이 깊고 성격이 과감한 은행가였는데 그의 내면 세계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금융에 천부적 소질을 갖춘 네이선은 1815년 신출 귀몰한 수단으로 런던에서 손꼽히는 은행의 거두로 성장한다. 네이선의 큰형 암셀 로스차일드는 프랑크푸르트에 로스차일드 은행 본점을 창립했다. 로스차일드의 둘째 아들 살로몬은 오스트리아 빈에 지점을 세웠고 넷째 아들 칼은 이탈리아 나폴리에, 5째 아들 제임스는 프랑스 파리에 지점을 세웠다. 이렇게 해서 로스차일드 가문이 세운 은행은 세계 최초의 국제은행 그룹이 되었다. 5 형제는 1815년 유럽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이때 유럽에서는 대륙의 운명을 결정할 워털루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만약 나폴레옹이 최후의 승리를 거머쥔다면 프랑스는 의심할 바 없이 유럽의 주인이 되고 웰링턴 장군이 프랑스군을 무찌르면 영국이 유럽의 형세를 주도할 것이었다. 전쟁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로스차일드가는 멀리 내다보는 눈으로 필요한 전략 정보를 수집할 정보망을 구축해 놓았다. 이 방대한 비밀 정보망은 산업 스파이들로 구성되었다. 유럽 각 나라의 수도와 주요 도시뿐 아니라 중요한 교역과 상업 요지에 파견된 그들은 갖가지 상업과 정치 정보를 수집해 런던, 파리, 프랑크푸르트, 빈, 나폴리를 오가며 전달했다. 이 정보망은 효율과 속도 및 정확성에서 웬만한 정부의 정보 조직보다 훨씬 뛰어났고 다른 상업적 경쟁자들은 말할 것도 없었다. 그리하여 로스차일드 은행은 거의 모든 국제 경쟁에서 뚜렷한 우위를 선점하게 되었다. 로스차일드 가문의 마차와 배가 유럽 각지와 해협을 누볐으며 거리마다 로스차일드 은행의 스파이들이 배치되었다. 로스차일드가는 어마어마한 현금과 채권, 정보를 주무르는 금융가의 큰 손으로 군림했다. 그들이 독점한 최신 정보는 순식간에 증권시장과 상품시장으로 전파되었다. 당시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워털루 전투의 결과였다. 1815년 6월 18일 벨기에 브뤼셀 근교에서 전개된 워털루 전투는 웰링턴 장군이 이끄는 영국군과 나폴레옹의 프랑스군이 국가의 운명을 걸고 벌이는 한판 승부였다. 또한 수많은 투자가가 거액을 놓고 벌이는 도박의 대상이기도 했다. 이 도박에서 이기면 천문학적인 돈을 움켜쥐지만 지는 날에는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될 수도 있었다. 사람들은 이 전쟁의 결과를 궁금해했다. 런던 증권거래소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돌았다. 모두가 초조하게 워털루 전투의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었다. 영국이 패할 경우 영국의 국채 가격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승리한다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을 터였다. 전쟁이 한창일 무렵 로스차일드의 스파이들은 양측 군대 내부에서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느라 민첩하게 움직였다. 이들 중에는 최신의 전황을 가까운 로스차일드 중계 지점으로 전달하는 사람도 있었다. 저녁이 되어 나폴레옹의 패색이 짙어지자 로스차일드 측의 정보 전달원은 즉시 브뤼셀로 말을 달려 오스탕드 항에서 배로 갈아탔다. 그가 특별 통행증이 있는 로스차일드가의 쾌속선에 뛰어올랐을 땐 이미 깊은 밤이었다. 이때 영국 해협은 풍랑이 무척 거셌다. 2,000 프랑의 비용을 치르고서야
위험을 무릅쓰고 해협을 건네주겠다는 선언을 찾을 수 있었다. 정보 전달원이 6월 19일 새벽 영국 포크스턴의 해변에 도착했을 때 네이선 로스차일드는 직접 부두까지 나와 맞아주었다. 네이선은 급히 편지 봉투를 뜯고 제목만 대충 훑어보고 나서 즉시 런던의 주식 거래소로 달려갔다. 네이선이 빠른 걸음으로 주식 거래소로 들어서자 초조하게 전쟁의 결과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숨을 죽였다. 모든 사람의 눈은 네이선의 무심한 듯 전혀 표정을 읽을 수 없는 얼굴을 주시했다. 네이선은 갑자기 걸음을 늦춰 로스차일드의 기둥이라고 불리는 자신의 자리로 향했다. 그의 얼굴은 마치 석고상처럼 감정의 변화가 없었다. 조금 전까지 거래소를 가득 메우던 소란스러움은 이미 온데간데 없었다. 모두가 네이선의 눈초리에서 뭔가를 읽어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이윽고 네이선이 주변에 있던 로스차일드 가문의 거래원들에게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다. 그러자 거래원들은 묵묵히 거래 창구로 가서 조용히 영국의 국채를 팔아치우기 시작했다. 호라는 술렁거렸다. 귓속말로 대화를 주고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쩔 줄 몰라 그 자리에 꼼짝없이 서 있는 사람도 있었다. 수십만 달러어치의 영국 국채가 맹렬한 기세로 시장에 쏟아져 나왔다. 국채 가격은 눈 깜짝할 새에 바닥으로 뚝 떨어졌고 이에 자극을 받은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국채를 팔아댔다. 그때까지도 네이선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자기 자리에 기대어 있었다. 이때 누군가 외쳤다. 로스차일드가 알아냈다. 웰링턴이 전쟁에서 패했다. 이 소리에 마치 감전이라도 된 듯 놀란 사람들은 앞다투어 투매에 나섰다. 투매 열기는 순식간에 사람들을 패닉 상태로 몰아넣었다. 모두가 따라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강박관념에 사로잡혔다. 값도 안 나가는 영국 국채를 당장 팔아야 조금이라도 손해를 덜 볼 것 같았다. 몇 시간에 걸친 투매의 광풍이 휩쓸고 지난 후 영국 국채는 액면가의 5%도 안 되는 휴지 조각으로 변해 있었다. 네이선은 이 모든 과정을 시종일관 태연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이윽고 그의 눈빛이 한번 번뜩였다. 오랫동안 훈련받지 않으면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미세한 움직임이었지만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신호였다. 거래 요원들이 이번에는 영국 국채를 닥치는 대로 사들이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6월 21일 밤 11시 웰링턴 장군의 특사 헨리 퍼시가 런던에 당도했다. 그리고 나폴레옹 대군이 8시간의 고전 끝에 무려 3분의 1의 병력을 잃고 무참히 패배했다는 소식을 알렸다. 프랑스는 이제 끝장난 것이다. 이 소식이 런던에 도착한 시간은 네이선의 정보보다 무려 하루나 늦은 후였다. 그 하루 동안 네이선은 20배나 되는 차익을 챙겼다. 나폴레옹과 웰링턴이 전쟁으로 얻은 재산을 합친 금액보다 훨씬 많았다. 워털루 전투로 네이선은 영국 정부의 최고의 채권자로 등극했으며 그때부터 공채 발행을 주도하고 잉글랜드 은행의 실권을 장악했다. 영국 국채는 정부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다. 이제 영국인들은 그동안 정부에 내던 세금을 로스차일드 은행에 내야 했다. 이 같은 징수 형태는 정상이 아니었다. 영국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서 재정 지출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한다. 다시 말해서 영국 정부는 화폐 발행 권한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민간 은행에서 돈을 빌려 쓰는 수밖에 없다. 게다가 8%의 이자를 내야 했다. 원금과 이자는 모두 금화로 계산했다. 네이선이 영국 국채 대부분을 손에 넣었다는 건 국채 가격이나 영국 전체의 통합 공급량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의미다. 이제
영국의 경제는 로스차일드 가문의 소나귀 안에 들어와 있었다. 야심가 네이선이 오만한 대영 제국을 보기 좋게 정복한 것이다. 나는 해가 지지 않는 잉글랜드 제국을 통치하는 왕이 누군지 상관하지 않는다. 대영 제국의 통화 공급을 통제하는 사람이 곧 대영 제국의 통치자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나다. 로스차일드 가문이 등장한 시대의 배경. 수표나 신용화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극소수의 사람은 그 시스템이 형성하는 이윤에 큰 관심을 두거나 그 시혜자인 정치가와 결탁해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 시스템으로 파생되는 자본이 가져오는 거대한 이익에 대해 알 도리가 없다. 그들은 압박을 받으면서도 전혀 불만을 품지 않는다. 심지어 이 시스템이 자신의 이익을 해치지 않을까 의심하지도 않는다. 1863년 로스차일드 형제. 로스차일드는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불길처럼 퍼지고 금융업이 전에 없이 번성하던 시대에 성장했다. 과거와는 전혀 다른 금융의 실체와 개념이 네덜란드와 영국의 유럽 전역으로 퍼져갔다. 새로운 금전의 실체와 개념은 1694년 잉글랜드 은행이 설립되면서 모험 정신이 충만한 은행가들에 의해 형성되기 시작했다. 17세기 전반에 걸쳐 금전의 개념과 형식에는 커다란 변화가 발생했다. 1694년부터 1776년에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 선보인 것을 계기로 은행이 발행하는 지폐가 유통 중인 금속 화폐의 총액을 사상 처음으로 넘어섰다. 산업혁명은 철도, 광산, 조선, 기계, 방직, 방위산업, 에너지 등 신흥업종의 거대한 융자 수요를 창출했다. 그 규모는 금이나 귀금속을 전문으로 다루던 장인들로부터 시작된 골드스미스 은행가의 해묵은 저효율과 극히 제한된 융자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다. 로스차일드 가문을 비롯한 신흥 은행가들은 이렇게 중요한 기회를 포착해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현대 금융업의 역사적 흐름을 주도했다. 사람들의 운명은 어쩔 수 없이 또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제도에 의해 결정되었다. 1625년 이후 두 차례에 걸친 내정과 전국의 혼란으로 영국의 국고는 바닥이 난 상태였다. 1689년 제임스 2세의 딸 메리와 결혼한 윌리엄 1세가 왕위에 올랐을 땐 가장 심각했다. 설상가상으로 프랑스의 루이 14세와 전쟁까지 치르느라 윌리엄 1세가 이끄는 영국 정부는 기진맥진해 있었다. 이때 윌리엄 패터슨을 비롯한 은행가들은 네덜란드에서 배워온 새로운 개념을 소개했다. 즉, 민영 중앙은행인 잉글랜드 은행을 설립해 국왕의 방대한 지출을 위한 융자를 시행하자는 것이었다. 이 민영은행이 정부에 제공한 120만 파운드의 현금은 정부의 영구적 채무가 되었다. 금리는 연 8%에 4천 파운드의 관리비를 책정했다. 이렇게 하면 정부는 매년 10만 파운드만 내고 그 자리에서 120만 파운드의 현금을 쓸 수 있으며 원금을 영원히 갚지 않아도 되었다. 정부는 물론 더 많은 특혜를 제공해서 잉글랜드 은행이 국가가 승인한 은행권을 독자적으로 발행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골드스미스 은행가에서 가장 유리한 부분은 은행권 발행에 있었다. 은행권은 골드스미스 은행에 금화를 보관했다는 영수증이었다. 많은 양의 금화를 휴대하기가 매우 불편했으므로 당시 사람들은 금화 보관증으로 거래를 하고 골드스미스 은행에서 이 보관증을 금화로 바꿨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굳이 은행에 가서 금화로 바꾸는 대신 보관증을 화폐로 삼아 사용하기 시작했다. 머리 회전이 빠른 골드스미스 은행가들은 매일 금화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눈여겨보다가 실제의 금보다 많은 보관증을 발행해 은밀히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챙겼다. 대출받은 사람이 원금과 이자를 갚고 나면 차용증을 회수해 폐기해버림으로써 아무 일 없는 양 시치미를 뗐다. 그러나 이자는 그들의 호주머니에 이미 들어온 후였다. 골드스미스 은행의 금 보관증은 유통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받아주는 곳이 많아지면서 이윤도 점점 커졌다. 잉글랜드 은행이 발행한 은행권의 유통 범위는 다른 은행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다. 국가가 인정한 이 은행권이 곧 국가의 화폐였다. 잉글랜드 은행은 주식을 공모하기 시작했다. 2,000파운드 이상을 구매한 사람은 잉글랜드 은행에 이사 자격을 부여받았다. 공모를 통해 1,330명이 잉글랜드 은행의 주주가 되었고 14명은 은행 이사가 되었다. 여기에는 윌리엄 패터슨도 끼어 있었다. 1694년에 윌리엄 1세는 잉글랜드 은행에 왕실 특별 허가증을 내주었고 최초의 현대적 은행은 이렇게 탄생했다. 잉글랜드 은행의 핵심은 국왕과 왕실 가족의 개인 채무를 국가의 영구적 채무로 변환하는 것이었다. 전 국민의 세금을 담보로 잉글랜드 은행이 채무에 기반을 둔 국가 화폐를 발행했다. 이렇게 해서 국왕은 전쟁에 필요한 돈을 확보했으며 정부도 뜻대로 정책을 펼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은행가들은 그동안 꿈꿔오던 거액의 대출을 해주고 짭짤한 이자 수입을 챙기게 되었으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셈이었다. 다만 국민의 세금을 담보로 했다는 점이 옥에 튀었다. 이렇게 강력한 새로운 금융수단이 생기면서 영국 정부의 적자는 수직으로 상승했다. 1670년부터 1685년에 영국 정부의 재정 수입은 2,480만 파운드였고 1685년부터 1700년의 정부 수입은 2배 넘게 증가한 5,570만 파운드였다. 그런데 같은 기간 영국 정부가 잉글랜드 은행에서 대출한 액수는 17배나 급증해 80만 파운드에서 1,380만 파운드가 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제도는 국가화폐의 발행과 영구적 국채를 묶어놓는 구조였다. 그래서 화폐를 신규 발행하면 국채가 늘어나게 되어 있었다. 국채를 상환하면 국가의 화폐를 폐기하는 셈이 되므로 시중에 유통할 화폐가 없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영원히 채무를 상환할 수 없다. 이자를 갚고 경제도 발전시켜야 하므로 화폐 수요는 필연적으로 늘어날 테고 그 돈은 다시 은행에서 빌려와야 했기 때문에 국채는 계속해서 불어날 수밖에 없다. 이 채무에 대한 이자 수입은 고스란히 은행가의 지갑으로 들어갔으며 이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했다. 과연 영국 정부는 그때부터 다시는 채무를 갚지 않았다. 2005년 말 현재 영국 정부의 채무는 1694년에 120만 파운드에서 5,259억 파운드로 늘어나 영국 GDP의 42.8%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고 보니 이토록 거액의 돈을 위해서라면 국왕이나 대통령이라도 민영화한 국립은행의 길을 막는 사람은 제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로스차일드의 첫 번째 뭉칫돈. 메이어 암셀 바우어는 1744년 2월 23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유대인 지역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암셀 모세 바우어는 유럽 일대를 떠도는 골통품상이자 대금업자였다.
메이어가 태어나자 모세는 프랑크푸르트에 정착하기로 결심한다. 어릴 때부터 총명한 메이어를 위해 그의 아버지는 교육에 심혈을 기울였다. 돈과 대출에 관한 상업적 지식도 체계적으로 가르쳤다. 몇 년 후 아버지가 죽자 메이어는 겨우 13살의 나이로 친척들의 격려를 받으며 하노버로 가서 오펜하이머 가문의 은행 수습생으로 일했다. 오펜하이어 가문은 세계 최고의 다이아몬드 업체 드비어스를 설립해 100년 동안 세계 다이아몬드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는 가문이다. 메이어는 뛰어난 감각과 부지런함으로 은행의 온갖 전문 기능을 빠르게 습득했다. 7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는 마치 해면이 물을 빨아들이듯 영국에서 전해진 각종 금융업의 기상천외한 부분까지 모두 소화했다. 탁월한 업무 능력을 인정받은 메이어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정식 직원이 되었고 은행에서 일하는 동안 그는 배경이 탄탄한 고객들과 친분 관계를 쌓았다. 그 중에는 훗날 그의 운명을 바꿔줄 에스토르프 장군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곳에서 메이어는 정부와 국왕을 상대로 대출해 주는 것이 개인을 상대로 한 대출보다 훨씬 수익도 크고 안전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대출 금액이 많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정부의 세금 수입을 담보로 잡을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이었다. 영국에서 들어온 낯선 금융 이념은 메이어에게 완전히 새로운 충격이었다. 몇 년 후 젊은 메이어는 프랑크푸르트로 돌아가 아버지의 대부업을 계승한다. 그는 자신의 성씨를 로스차일드로 바꾸었다. 그는 에스토르프 장군도 프랑크푸르트로 돌아왔으며 윌리엄 왕자를 보필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관계를 잘 이용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메이어를 다시 만난 에스토르프 장군은 몹시 기뻐했다. 장군 본인도 화폐 수집가였다. 메이어는 집안 대대로 골동품상을 해왔으므로 이 분야라면 훤했다. 고대의 화폐를 화제로 이야기할라 치면 장군은 얼굴이 상기되어 들뜨곤 했다. 더 신나는 일은 메이어가 희귀한 금화를 장군에게 아주 싼 가격으로 팔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졌으며 에스토르프 장군은 메이어를 진정한 친구로 생각했다. 메이어는 왕실 사람들과도 얼굴을 익히면서 관계를 쌓아갔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에스토르프 장군의 소개로 윌리엄 왕자를 아련했다. 왕자도 금화 수집가였기 때문에 메이어는 에스토르프 장군에게 하던 식으로 왕자의 환심을 살 수 있었다. 메이어가 희귀한 금화를 싼 가격으로 계속 공급해주자 윌리엄 왕자는 고마운 마음에 자기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했다. 이때다 싶은 메이어가 왕실의 정식 대리인이 되게 해달라고 청했고 마침내 그의 뜻은 이루어졌다. 1769년 9월 21일 메이어는 자신의 명패에 왕실의 엠블럼을 새기고 그 곁에 M.A. 로스차일드, 윌리엄 왕자 전하의 지정 대리인이라고 써넣었다. 그때부터 메이어의 신용은 더 좋아지고 사업은 날이 갈수록 번창했다. 역사적으로 윌리엄 왕자는 부를 축적한 것으로 유명한 인물이다. 18세기 유럽에서는 평화수호라는 명목으로 다른 나라에 군대를 빌려주는 용병이 성행했다. 윌리엄 왕자는 유럽의 왕실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특히 영국 왕실과 곧잘 사업을 벌였다. 빚이 많은 영국 정부는 외국에서 돈을 벌어들이려고 늘 용병을 파견했다. 그런데 영국 병력만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에 윌리엄 왕자와 의기투합한 것이다. 훗날 미국에서 독립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워싱턴 측이 상대해야 할 독일 병사 수가 영국 병사보다 많을 정도였다. 윌리엄 왕자는 이 사업을 통해 유럽 왕실 사상 최고로 많은 2억 달러를 벌어들였다. 윌리엄 왕자를 가리켜 유럽에서 가장 냉혹한 대부업자라고 부르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윌리엄 왕자의 측근이 된 메이어는
모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해 두터운 신임을 얻었다. 얼마 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 영향은 점차 주변 군주제 국가에까지 미쳤다. 이에 윌리엄 왕자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혁명이 독일에도 영향을 미쳐 폭도에게 재산을 약탈당하지 않을까 걱정스러웠다. 그러나 왕자의 우려와는 다르게 메이어는 프랑스 혁명을 반겼다. 사회가 불안해질수록 그의 금화 유통량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혁명의 창끝이 신성 로마 제국을 겨누자 독일과 영국의 무역 중단으로 수입품 가격이 폭등했다. 그러자 메이어는 영국에서 물건을 들여다 독일에 판매함으로써 거액의 차익을 챙겼다. 메이어는 유대 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지도층 인물이었다. 매주 토요일 밤 교회 예배가 끝난 후 메이어는 유대인 학자들을 그의 집에 초대해 밤늦도록 포도주를 마시며 환담을 나누었다. 메이어는 함께 기도하는 가족은 단결이 잘 된다 라는 말을 남겼다. 로스차일드 가문으로 하여금 그토록 정복욕과 권력욕에 집착하게 만든 힘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1800년에 이르러 로스차일드 가문은 프랑크푸르트에서 제일 가는 유대인 갑부가 되었다. 메이어는 그 해에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수여하는 제국 왕실 대리인 칭호를 부여받기도 했다. 이 칭호 덕분에 그는 제국의 각 지역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었으며 유대인들에게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면제받았다. 그의 회사 직원들은 무기를 소지할 수도 있었다. 1803년에는 메이어와 윌리엄 왕자의 관계를 더 돈독해 하는 계기가 있었다. 그 내용인즉 윌리엄 왕자의 사촌형 중 덴마크 국왕이 있었는데 그가 윌리엄 왕자에게 돈을 빌리고자 했다. 윌리엄 왕자는 자신의 재산이 노출될까봐 빌려주기를 꺼렸다. 메이어가 이 사실을 알고 왕자에게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즉, 왕자가 돈을 내놓되 메이어가 나서서 로스차일드 명의로 덴마크 국왕에게 대출을 해주고 이자는 메이어가 공제하는 방식이었다. 왕자는 그럴듯한 아이디어라며 좋아했다. 그렇게 하면 자신의 부를 드러내지 않고도 돈을 빌려줄 수 있는 데다 원금을 떼일 걱정도 없었다. 메이어로서는 꿈에도 그리던 일이었다. 국왕을 상대로 한 대출은 안정적 수익뿐 아니라 명성을 쌓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이다. 대출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곧이어 덴마크 왕실에서 신청한 6건의 대출이 메이어를 통해 성사되었다. 로스차일드라는 이름은 삽시간에 유명해졌다. 특히 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나폴레옹은 정치에 몸담은 후로 윌리엄 왕자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시도한 적이 있는데 윌리엄 왕자는 분명하지 않은 형세에서 섣불리 태도를 정하지 못했다. 그러자 나폴레옹은 윌리엄 왕자의 가족인 헤스와 캐더를 유럽 통치자 명단에서 빼버리고 프랑스군을 보내 국경을 위협했다. 이에 윌리엄 왕자는 황급히 덴마크로 망명했다. 떠나기 전에 그는 300만 달러에 달하는 현금을 메이어에게 보관시켰다. 이 돈이 바로 메이어에게 막대한 권력과 재산을 가져다주고 금융제국을 세우게 한 첫 번째 뭉칫돈이다. 메이어는 잉글랜드 은행보다 더 큰 은행을 설립하겠다는 야심을 품고 있었다. 윌리엄 왕자에게 거액을 받자마자 그는 행동을 개시했다. 그의 5 아들은 마치 5발의 화살처럼 유럽의 심장이나 다름없는 중요한 5개 지역에 파견되었다. 큰아들 암셀은 프랑크푸르트 본점을 지키고 둘째 살로몬은 빈으로 보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도록 했다. 셋째 아들 네이선은 영국으로 보내 대국을 주도하도록 했으며 넷째 칼은 나폴리로 보내 근거지를 세우게 했다. 형제들은 늘 긴밀한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이들 사이의 연락을 담당한 5째 제임스는
파리의 업무를 관장했다.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금융제국은 이렇게 막을 열었다.